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에서 고3은 처음이라 부분의 진행을 맡은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부분에서 고3은 처음이라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인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입 전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이 4개가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논술로 되어 있고요. 정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시기에 따른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를 대표하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논술 역량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논술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수능은 수능 성적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형별 유형에 따른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비율 부분을 봐주시면 2024학년도에 수시로 모집하는 전체 인원이 79%이고 모집 인원은 27만 2032명을 모집합니다. 그 안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 논술 순의 학생 모집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21%를 모집하는데 전국에 7만 2,264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능으로 6만 6,300명을 그리고 실기 실적으로 5,515명을 모집합니다. 이것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으로 비율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처음 장면에 보여드렸던 교과, 종합, 논술까지가 수시이고 정시가 수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전형을 제외했지만은 2023과 2024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역별로 조금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에서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정시 인원을 보시면 정시 인원이 489명이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4,90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고 또한 인원도 489명이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4,907명이 감소했을 뿐더러 비율이 11.9%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전국적인 이야기냐라고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비수도권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제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주 지역 학생들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정시 모집 비율이 30.5%, 그래서 정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가 44.5%, 종합전형이 22.3%지만 또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모집 대상이 평생학습자라든지 재직자 같은 성인을 중심으로 한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율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도 교과 전형의 비율은 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의 수능 위주의 전형은 별도의 주제 영상 진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번호에 나온 것처럼 학생부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이유는 뭐냐? 정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3등급과 4등급 학생이 있을 때 3등급의 학생이 무조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 세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
교과 내신이 관리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러 대학교를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타 전형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일부 대학, 현재 9개 대학교로 파악이 됩니다. 이 대학교들은 서류 평가를 합니다. 하니까 교과 전형인데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부분에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 내신 중심의 전형 방법인데 수능 최저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정원 인원이 줄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과 전형의 인원도 소폭 감소는 했지만 비율상으로는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 및 폐지가 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은 지방 학생에게 유리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 전형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교과 전형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인재, 선발, 추천제 등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성평가 반영 대학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표에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 학교생활 충실도를 정성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라고 하는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명이 넘는 교과 수업을 받은 학생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명밖에 받지 않은 다소 어려운 교과 수업을 3등급을 어떤 학생이 받았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당연하게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우수하다고 보겠지만은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원점수, 표준점수, 수강 인원, 평가를 할 뿐더러 교과 세부 능력과 평가에 기술된 수업 관련 내용, 수업 참여도, 성실성 등을 통해서 학생이 지닌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나 했다, 어떤 교과목을 하나 선택했다 해서 따로따로의 항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라인드 서류 면접평가 진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고교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학생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혹은 학생의 이름, 주소, 부모님의 성명 등 이러한 것들은 전체 노출되지 않도록 블랭크 처리됩니다. 그리고 면접 과정이 있다면 면접에서도 역시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 누굽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은 오히려 면접에다 탈락이 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와 전형 방법에 따른 구분이 이렇게 되면은 서류형, 어떤 서류를 내느냐? 이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로 대학교에 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학교생활 기록부 정보를 제공을 동의하느냐 클릭만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대학교가 그 학교의 생활 기록부를 가져다 놓고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면접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서 일부 학생을 면접 보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서류 평가 중에 이 학생을 뽑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형으로 전형을 하는 거고요. 일괄형은 서류를 제출한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을 실시해서 결국 면접을 실시하거나 혹은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뽑거나 혹은 서류에다가 면접까지를 보고 뽑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1번과 2번 같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뽑는 인원은 감소했고 면접형을 포함한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일부 대학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학생부 항목 중에서 5개 항목밖에 제공이 되지 않고 5개 항목도 역시 일부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의 남은 영역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면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면접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을 통한 역량 평가입니다. 다시 주목하실 게 뭐냐면은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이 이러한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을 믿고 그 대신 과연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였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대를 비롯한 한국 외대까지의 전형 방법입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재시문을 활용해서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면접 전에 사전에 재시문을 주고 재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실제 예를 하나 든다면 학생부 기반 면접인 경우는 지원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한 가장 대표적 노력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이러한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 과거의 자기소개서에 많이 들어갈 수 있을 항목입니다. 국어 시간에 뭐뭐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뭘 배웠나요? 등을 묻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재시문 가나다라를 제시해주고 가나다라의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그 연상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력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것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문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 소설을 쓴다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술은 통글 쓰기도 아닙니다. 통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보다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쩌면 재시문 면접과 같은 지문 같은 것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제와 재시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논제에 따라서 재시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는가 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는 논술 전형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논술은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 학습 영향 평가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각 대학교가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선행 학습 영향 평가 결과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 대학별 논술 유형별 적합성 판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6번 경쟁률이 높다. 사실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려고 했더니 내신에 자신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려고 하니까 어떠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게 논술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합격하지 않기 때문에 충원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으로 합격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 서경대는 신설되었고 울산대 의예과, 한양대 에리카 전형에서는 폐지가 되었고 중앙대는 과학 논술이 폐지되었습니다. 중앙대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중앙대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봤었는데 과학만 폐지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하나도 보지 않고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교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대가 있습니다. 소수지만
의예과, 수예과는 감소를 했고 한의예과, 약학과는 증가했습니다. 논술을 실시하는 전국의 대학교들입니다. 전국의 44개의 대학교 중에 서울 25개, 경기 12개, 인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8개 대학교고 결국은 논술을 실시한 대학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전형들입니다. 논술의 전형 요소입니다. 논술 전형 요소는 논술 100%로 뽑는 대학교가 건국대, 경희대 등입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한국기술교대는 논술로만 뽑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술과 학생부의 전형 요소가 비율상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술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따른 합불보다는 논술의 능력에 따른 합불이 굉장히 크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 유형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 논술입니다. 인문 논술이라고 하면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2015 학년도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과에 따라서 이 학과가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상경계열이냐, 공학계열이냐 구분이 있죠. 그래서 쉽게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의 학과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주로 언어 논술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문에도 언어 논술이 있고 통계, 도표 분석이 있고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 있고 수리 논술이 있고 영어 제시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약간 구분해서 본다면 언어 논술에서 두 번째 줄에 이화여대, 인문원과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시면은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네 번째 행에 보게 되면은 이화여대 인문2가 있고 중앙대 경영경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인문학과, 어문계열이죠.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언어 논술만 치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여기를 쓰는 학생들은 언어 논술에다가 수리 논술까지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까지는 아니지만 통계, 도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와 도표 등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대학교들이 건국대 인문사회 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만 시행하는 대학교는 한국공학대가 있고요. 영어 제시문은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영어만 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위에 나와 있는 논술에다가 플러스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인데 결국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그러한 논술이 시행이 된다. 그리고 독특하게 교과형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형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식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유형은 대학에 따라서 출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수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에 보게 되면 수리 플러스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 플러스 과학 선택은 경희대학교 의학학과 같은 경우는 과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의 교과들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아래줄에 있는 수리과학 지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모집 단위별 지정 과목을 목록 중에서 택일 한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그러면은 당연하게 수리와 물리 관련된 논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통합은 서울여대고요. 수리 논술에다가 약간 인문계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언어 논술 본대가 한국항공대입니다. 교과형 논술도 자세히 봤더니 수리, 국어와 수학이 있느냐, 수학만 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수학만 잘한다. 그러면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논술 유형에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출제 범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형 논술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교과형 논술에서 가천대를 예로 들면 가천대학교 논술을 어느 대학교를 특정하게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문제풀이고요. 제가 알기로 30문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문항 중에서 22문항을 맞게 되면 합격이 되는데 과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EBS 수능 특강의 연계 교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교과형 논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교과형 논술 말고도 다른 앞서 말씀드린 인문 논술과 자연계열의 논술의 출제 범위,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되는데 수학을 출제하느냐, 수학 원투를 출제하느냐,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어느 부분을 출제하느냐 다르고요. 과학도 물화생지 중에서 어느 영역을 출제하느냐, 원까지냐, 투까지냐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받으면 그것이 논술의 기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논술 쓰겠다보다는 논술의 유형과 출제 경향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각 대학교가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이나 입학 홈페이지 자료들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걸 기본으로 한다면 정시까지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기, 실적 관련 전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특징은 어학, 문학, 수학과학, 컴퓨터, IT, 소프트웨어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실기고사, 실적, 입상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자체가 입상자만 지원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분상 어학이 제일 많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의 분류와 선발 인원들의 예입니다. 보시면 국민대 41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대학교에서 41명을 어학으로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어학을 예로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경성대학교입니다. 경성대학교 영어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자격이 토익 점수 73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국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 HSK 4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뭘 보냐면은 공인 외국어 성적 원본입니다. 그리고 면접 30%를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학에서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학시험 성적 혹은 일정 급수 이상의 소지자를 대상으로 뽑는 자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IT 소프트웨어입니다.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 10명 뽑습니다. 자, 그런데 좀 복잡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 개최일 기준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본교가 주최한 국민대학교 알고리즘 대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정부 부처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출전하여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시대회의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가 아닌 보안 네트워크 분야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입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은 게 뭐냐면은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 이상의 본교, 반영교과, 반영의 지정 교과목 석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실기, 실적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 자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격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과 겹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와 있는 도형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교외 활동과 교외 수상 실적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아까 국민대학교를 예로 든 것처럼 국민대학교에 어떠한 대회에 수상을 냈다. 그리고 상위권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수상이라든지 어학, 자격증 같은 것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고요. 특기자 전형, 기타 전형 등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과의 전형 모집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가나다군 군별로 3회 모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수능 100%고 일부 대학교가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을 반드시 해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정시 모집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의 모집은 35.5%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시에서 전체 인원을 다 모집하지 못한 경우 이 인원이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은 최소한 35.5%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수도권을 예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이 학력평가라든지 수능 모의 대수능을 봤을 때 성적표를 갖고 옵니다. 모르겠다 보다는 같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의 제일 아래쪽에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그 위에 나와 있는 백분이라든지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대학교에 따라서는 대학별 표준 점수, 환산 점수를 다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부분은 이것은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예로 든다면은 90점을 넘게 되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80점 2등급이고요. 한국사와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45점 1등급, 40점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는 반영 방법이 대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결하게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경희대를 봤을 때 경희대 계열 영역수 되어 있는 두 번째 것을 봐주십시오. 인문계열을 보면은 오른쪽 끝에 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열 영어 영문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영역수라고 하는 것은 반영 비율이 나와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4가지 영역을 반영한다. 그리고 탐구는 잘 아시겠지만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탐구의 반영 과목수가 2과목이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는 국어가 35%, 수학이 25%, 영어가 15%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봤을 때 자연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선택 지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의 정시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탐구는 과학탐구를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은 반영 영역수가 3과목이고 국어 50%, 영어 20%, 탐구가 30%고 탐구 과목 반영수가 하나입니다. 이걸 봤을 때 다시 1번으로 가서 전국을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국의 대학교의 상경계열과 자연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국어와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쓰고요. 탐구 과목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다시 씁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학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그 점수를 보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시를 할까요? 정시를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수시와 정시를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월과 9월 모의 대수능 성적을 보시고 정시에 가능한 대학이 어디인가를 보면서 수시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라면은 희망대학과 가능대학 전형 방법에 따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정시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성적은 나오지 않은 점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때 준비하실 때 반영 비율과 수능 지정 과목 등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유형별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